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5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5의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교과서 위주 배운 거 위주에서 시험을 낼 거고요. 시험은 어렵지 않게 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공부했던 요약 부분이나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 5장을 보도록 할게요. 효소, 촉매 메커니즘과 조절 작용입니다. 이 그림은 105쪽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기질과 결합한 키모트립신의 활성 부위라고 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활성 부위 주머니 속에 녹색 부분, 기질이 보이고요. 기질과 활성 부위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활성 부위의 잔기, 세린 195의 OH기가 기질의 카보닐기와 반응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여기 O 부분에 형성되는 음전하는 옥시음이온 금호에 의해서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제 책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효소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사의 화학 반응에 촉진하고 조절하는 고분자 단백질입니다. 효소의 특이성은 특정 기질에 대한 친화력과 효소와 기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복합체이고요. 촉매를 위해 효소는 일반 산, 염기, 금속이온, 공유결합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활성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체 분자 또는 화합물에 의해 구조적, 기능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분자들은 효소의 합성과 분해, 활성화, 불활성화 등의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대사 흐름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고분자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효소는 다른 모든 촉매처럼 촉매 반응에 의해 소모되지 않으며 그 반응들의 평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비효소 촉매 반응에 비해 효소 촉매 반응은 거의 10의 20승배 정도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고요. 또한 효소는 그 성능과 반응의 특이성에서 다른 어떤 촉매나 화합물질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효소는 에너지 전환, 생체 분자의 합성 및 분해 등 약 4,000개의 생화학 반응들을 촉매하고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효소가 변성에 의해 아미노산 등으로 파괴된다면 또는 효소의 고유한 촉매 활성이 파괴된다면 세포 내 생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 효소의 1차, 2차, 3차 및 4차 구조의 온전한 보존은 촉매 활성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2년까지 모든 세포 내 생화학적 촉매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982년 토마스 책은 RNA 분자가 세포 내에서 효소의 촉매 반응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RNA 효소를 라이보자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라이보자임은 특히 RNA 가공과 라이보즘상의 단백질 합성 등을 효소로서 촉매를 하고요. 최근 단백질 효소와 RNA 효소는 의학에서 진단 및 치료, 식품 가공, 신약 개발, 농업과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소의 명명과 분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효소의 명명법은 효소가 촉매하는 반응의 기제 이름 뒤에 전미사 ASE, AG를 붙여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 유레아를 가수분해하는 요소 가수분해는 유레이즈, 타이로신은 티로신을 산화하는 티로시나제, 그리고 섬유소를 분해하는 섬유소 분해효소, 셀룰레이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법은 촉매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기제를 고려한 것이지 촉매 반응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트립신, 과산화 분해효소와 펩신 같은 효소의 이름은 기질 특이성 또는 촉매 기능과는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통용어입니다. 따라서 1984년 국제생화학회 명명법위원회는 이러한 명명법을 통일하기 위해 효소 촉매 반응의 유형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명명법을 구정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효소들을 6개로 분류하고 분류 변호를 명기하였다고 합니다. 표의 5-1번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효소의 분류와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산화효소, 산화환원효소, 두 번째 전달효소, 세 번째 가스분해효소, 네 번째 분해효소, 다섯 번째 이성질화효소, 여섯 번째 연결효소입니다. 우선 산화효소, 산화환원효소를 보면요.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탈수소효소, 산화효소, 과산화효소, 산소화효소, 환원효소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효소로는 NAD가 있고요. 젖산과 NAD가 젖산 탈수소 효소가 있으면 피로부산과 NADH로 분해가 피로부산과 NADH로 됩니다. 두 번째 전달효소는 화학군의 전위를 촉매하는 효소로서 아세틸기 전달효소, 메틸기 전달효소, 단백질 인산화효소, 중합효소, 그리고 중합효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달효소는 화학군의 전위를 촉매하는 효소로서 아세틸기 전달효소, 메틸기 전달효소, 단백질 인산화효소, 중합효소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효소로는 피리독살 인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로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HIV,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그리고 캐스페이즈, 핵산 가수분해 효소, 그리고 인산 가수분해 효소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효소는 없고요. 4. 분해 요소이고요. 탄소와 탄소, 탄소와 산소, 탄소와 질소 등의 결합을 절단하여 생성물 중 고리를 또는 이중결합의 형성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역반응에서 분해 요소는 한 원자단을 두 번째 기질의 이중결합에 첨가시키는 반응을 촉매한다. 이때 첨가 반응을 촉매하는 분해 요소를 생성효소라 한다. 분해 요소에는 알돌레이즈, 푸마르산 수화효소, 탈카르복실화 효소, 다당류 분해효소, 생성효소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효소로는 사이아민, 파이로인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5. 이성질화 효소, 이성질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라세미아 효소, 단백질 이항화 이성질화 효소, 그리고 에피모화 효소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효소로는 피리독살 인산이 있습니다. 6번 연결효소, ATP의 화학적 에너지의 압력을 필요로 하는 생합성 반응에서 두 개의 기질을 연결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보통 합성효소라고 부릅니다. 연결효소에는 펩타이드 합성효소,
아미노 아실 T 트랜스퍼 RNA 합성 효소, 그리고 DNA 연결 효소, RNA 연결 효소 등이 있습니다. 연결 효소에 관련된 조효소로는 ATP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인자, 키모트립신 또는 삼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와 같은 효소들은 어떤 다른 보조인자의 도움 없이도 촉매 반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효소와 단백질은 정상적인 촉매 활성을 위해 비단백질 성분인 보조인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기 보조인자와 유기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무기 보조인자에 속하는 금속이온은 루이스산, 그리고 루이스산은 루이스산 염기 촉매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이온은 또한 루이스산으로 작용하면서 배위 화합물을 만듭니다. 배위 화합물은 알코올 탈수소화 효소의 아연,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철에서부터 촉매 반응에 적절한 기화학적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들 효소들을 EDTA로 처리하면 아연과 킬레이트화되어 활성을 잃게 되지만, 다시 아연을 첨가하면 효소 활성은 회복됩니다. 이는 아연이 효소의 온전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이 효소와 달리 ATP로부터 인산기를 다른 기질의 전위를 촉매하는 인산화 반응은 마그네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인산화 효소보다는 기질인 ATP와 실제 결합하여 마그네슘 ATP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유기 보조인자에는 효소 또는 단백질과 느슨하게 결합하는 비단백질의 작은 유기화합물인 조효소 또는 단단하게 결합하는 비화합물의 유기물인 보컬 분자단이 있습니다. 조효소의 대부분은 비타민 B 복합체로부터 유래한 유도체들이고, 보결 분자단에는 철황 중심과 햄기 등이 있습니다. 조효소의 경우 산화 환원을 촉진하는 NAD와 NADP, 그리고 FN과 FAD, 아실 전위를 촉매하는 조효소와 리포아마이드, 아미노기 전위를 촉매하는 피리독산 인산, 그리고 CO2 고정을 촉매하는 비오시틴, 알키로와 반응을 촉매하는 코발라민 조효소, 1탄산기 전위를 촉매하는 수소염산 또는 테트라하이드로엽산, 알데하이드기 전위를 촉진하는 사야민 파이로인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자가 결여된 효소 또는 단백질을 각각 결손효소 또는 결손단백질이라고, 보조인자와 결합하여 촉매 활성을 갖는 효소를 완전효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표 5-3의 조효소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조효소의 비오시틴, 코발라민 조효소, 조효소 A, 그리고 FN과 FAD, 리포아마이드, NAD 플러스 NADP, 피리독산 인산, 사수소염산, 사이아민 파이로인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효소 반응의 성질입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성을 통해서 위에서 필요한 대사 반응들은 효소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세포 밖에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세포 밖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효소는 어떻게 기질 분자와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와 전이 상태를 거쳐 생성물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반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 반응 속도고요. 두 번째가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 세 번째는요,
Km과 Vmax의 측정이고요. 네 번째는 pH와 온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화학 반응 속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연구하는 분야를 반응 속도학이라고 합니다. 실제 반응 속도학은 실험 조건의 변화에 따른 화학 반응의 속도, 반응 속도의 메커니즘, 반응물의 전이 상태 등의 실험적 자료를 토대로 반응 속도 법칙을 규정하는 분야입니다. 만약 효소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경우 위에 열거한 실험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효소의 반응 속도를 공부하기 전에 우선 화학 반응 속도의 기본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것처럼 반응물 A가 생성물 P로 전환되는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반응 속도의 V는 시간당 감소하는 반응물 A 양 또는 시간당 형성되는 P의 양을 측정함을 구할 수 있는데 A의 감소 속도는 델타 T 분의 마이너스 델타 A이고 P의 형성 속도는 델타 T 분의 델타 P입니다. 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응물 A의 감소와 생성물 P 형성의 반응 속도가 화학량적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델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A와 델타 T분의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 V는 반응물의 농도 또는 촉매의 농도에 따라 변하고 이러한 비효소 촉매에 의한 화학 반응 원리는 효소 촉매 반응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일 반응물의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V는 Ka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때 K는 반응 속도 상수인데 반응의 속도 또는 효율을 나타내고 K 단위는 시간의 마이너스 1승으로서 보통 민의 마이너스 1승 또는 세크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반응식 2에서 반응물 A의 지수는 1이기 때문에 A에 대한 1차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차 반응 또는 1분자 반응입니다. 만약 두 개의 분자가 반응하면 A 플러스 B는 X 플러스 Y 반응 속도 방정식은 V는 KAB 이렇게 되고요. 반응 속도는 두 개의 반응물 A와 B 농도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 반응물에 대해 1차이기 때문에 합한 지수는 2입니다. 따라서 반응물은 2차 반응 또는 2분자 반응입니다. 2차 반응 속도 상수 K는 농도 마이너스 1승, 시간 마이너스 1승, 즉 민 마이너스 1승, 세크 마이너스 1승입니다. 반응의 전체 차는 반응 속도 방정식에서 지수를 합한 수치이고 얼마나 많은 반응들이 반응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 반응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반응 중 변하지 않는 경우 이 반응은 그 반응물에 대해 0차이고 보통 반응 속도 방정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물을 물에 녹일 경우 물의 농도는 설탕에 비해 매우 높아서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러한 반응 조건 하에서 반응 속도는 설탕물의 농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마치 반응이 1차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을 유사 1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카엘 앨리스 멘텐 방정식인데요. 효소의 기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미카 앨리스와 멘텐은 설탕을 가수분해하는 전환요소가 풍부한 효모의 추출물을 갖고 연구하였고 두 개의 실험에서 처음 속도 V0를 측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소 E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기질 S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때 효소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 그림의 5-1번
A번 보면 효소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효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이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질 S 농도를 변화시키고 효소 E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반응 속도와 기질 농도 사이에서 비선형 쌍곡선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은 1차 반응 속도로부터 전이를 의미합니다. B번에 이제 기질 농도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기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처음 속도가 1차 반응 속도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0차 반응 속도가 되면 이제 기질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처음 속도에 보다 이제 증가하지 않고 이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효소 E는 기질 S와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효소 기질 중간 복합체인 ES를 형성하고 이를 분해하여 생성물 P와 원래의 자유효소인 E로 전환이 됩니다. ES 중간 복합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류 상태 평형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ES 복합체의 정류 상태는 ES 형성률과 ES 분해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ES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림 5-1번, 5-2번 보면 A번은 S에 대해서 V0를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또 방정식을 좀 보시고요. 세 번째로 KM과 Vmax의 측정입니다. 미켈 맨델 모형의 가정을 맞추려면 기질의 농도는 효소의 농도보다 훨씬 더 높아서 ES 복합체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KM과 Vmax를 측정하려면 생성물 P가 축적되기 시작하여 역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처음 속도 V0를 측정해야 한다. 그림 5-2번 A번의 쌍곡선 그래프의 플래토에서는 점근선을 이용하여 정확한 Vmax 값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인-위버-버크 도시법은 쌍곡선 그래프를 직선 그래프로 변형시킨다. 이 도시법을 적용하려면 방정식 14의 양변의 역수를 만들어 V0분의 1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식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 방정식 16은 y는 mx 플러스 b로서 V0분의 1은 y, s분의 1은 x, vmax분의 km은 기울기 m, vmax분의 1은 y절편 b입니다. s분의 1에 대해서 v0분의 1을 도시하면 직선형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를 라인-위버-버크 도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5-2의 B번 그림이 되겠고요. 직선의 Y축 절편은 KM분의 마이너스 1, Y축 절편은 Vmax분의 1이고, 기울기는 Vmax분의 KM이 됩니다. 방정식 7에서 전체 요소 E가 기질로 포화 상태가 되고, 즉 이 K2를 K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K카트는 주어진 시간에 1몰의 효소에 의해 기질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분자의 수이기 때문에 효소의 회전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 단위 U는 분당 1마이크로몰의 기질 전환을 촉매하는 효소의 양이고, 이때 온도 조건은 보통 25도입니다. 그러나 1999년 U 대신 새로운 효소 단위인 카타이
1케탈이 채택되었고 1케탈은 초당 1몰의 기질 전환을 촉매하는 효소의 양입니다. 1유는 60 마이크로 케이탈 분의 1 그리고 비활성은 단백질 1kg당 케이탈 수로서 효소의 순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H와 온도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pH에 되게 민감한데요. 대부분의 효소는 pH 5에서 9 범위 내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pH는 효소의 산성 또는 염기성 아미노산의 이온화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pH에 의해서 단백질 내 아미노산 장기들의 이온화 상태가 변화가 되면 단백질의 3차 구조로 결정짓는 이온화 결합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단백질의 변화와 함께 효소의 불활성화를 초래합니다. 극도의 pH는 단백질을 변성화시킬 수 있고 pH의 변화는 효소의 구조는 물론 기질의 이온화와 구조를 변화시켜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결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기질이 효소와 ES 복합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촉매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소의 반응 속도를 pH에 대해 그래프를 그리면 종 모양의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펩신은 pH 1.6, 알파 아밀레이즈는 pH 6.7에서 7.0, 아르기나아제는 pH 9.4에서 최고의 효소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pH를 최적 pH라고 합니다. 그림 5-3 pH가 효소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밑에는 이제 pH 그리고 왼쪽은 효소의 활성이 나오는데요. 펩신은 pH 2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있고 알파 아밀레이즈는 pH 7에서 아르기네이즈는 pH 10 정도에서 최고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5-4번은 온도가 효소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0도에서 50도까지는 50도가 조금 넘는 온도에서 반응 속도가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최적 온도가 이르면 그 이후부터는 단백질의 변성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효소의 최적 pH를 나열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의 지방분해 효소, 요소 가수분해 효소,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 트립신 등의 최적 pH는 8.0, 7.0, 7.0과 7.8에서 8.7입니다. 효소를 포함하여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화학적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만약 분자의 화학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자유 에너지 감소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온도가 증가하면 더 많은 분자들이 활성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반응 속도는 증가하고 화학 반응과 마찬가지로 효소와 기질의 반응도 온도가 증가하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나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한계의 온도 범위를 넘게 되면 3차 구조를 파괴하여 열 변성화를 일으키고 80에서 90도의 온천 또는 심해 열수공에 서식하는 일부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효소들은 50에서 60도 온도 범위 내에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표의 5-4번은 효소의 최적 pH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분해 효소 이자는 pH 8.0,
지방 분해 요소 위는 4.0에서 5.0, 펩신은 1.5에서 1.6, 트립신은 7.8에서 8.7, 요소 가수분해 효소는 7.0, 알파 아밀레이즈는 6.7에서 7.0,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는 7.0, 아르기나제는 9.4의 최적의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소 촉매의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효소에서 ES 복합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결합 에너지는 전체의 촉매 에너지를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면 적절히 위치한 촉매 기능군들은 일반 산 염기 촉매, 금속 이온 촉매, 공유 결합 촉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사용하여 화학 결합을 절단하고 형성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활성 부위는 효소 2 활성 부위는 기질 S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ES 복합체를 형성하고 생성물 P를 만드는 단백질 내에 아미노산 장기들로 배열된 틈 또는 주머니 등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활성 부위의 존재에 대한 개념은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 속도와 단백질 구조의 연구로부터 유래하였고, 각 효소는 보통 각 소단위당 1개 이상이 아닌 제한된 수의 활성 부위를 가집니다. 활성 부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효소 특이성. 효소 특이성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특이성은 한 반응만 촉매를 하고요. 두 번째, 기능군 특이성. 기능군 특이성은 효소가 암모니아기 혹은 탄산기, 인산기 등 같은 특정 기능군을 가진 분자들에만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기능군 특이성. 기능군 특이성은 효소가 아미노기 혹은 메틸기, 인산기 등 같은 특정 기능군을 가진 분자들에만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결합 특이성. 결합 특이성은 효소가 기질 분자의 구조와 관계없이 특정 화학 결합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립신과 키모트립신의 펩타이드 결합의 가수분해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네 번째, 입체 화학 특이성. 효소가 특정 입체 이성질체 또는 광학 이성질체에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탄당 인산화 효소의 포도당 인산화 이런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결합 장기. 기질은 활성 부인의 3개에서 5개의 아미노산 장기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따라서 계속 이어진 부위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장기들은 사슬을 따라 먼 위치에 자리 잡지만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접힘과 굽힘, 운동 등에 의해 서로 가까운 위치로 이동해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활성 부위 결합은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폴리펩타이드의 나머지 아미노산 장기들이 전체의 폴리펩타이드 3차 구조를 움직여서 촉매 반응에 적합한 활성 부위를 조성을 합니다. 이러한 결합 장기들의 보조 역할은 효소 활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공유 결합.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효과,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등 약한 비공유 결합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이 가역적 비공유 결합들은 기질이 활성 부인의 아미노산 장기들에 대해 정확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의 기질과 상호작용은 이 두 가지 모델, 즉 자물쇠, 열쇠 모양, 그리고 유도 적합 모양이 있습니다. 자물쇠 열쇠 모양 학설은 활성 부위의 구조가 기질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도록 미리 형성되어 있어 기질이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 맞는 것처럼 활성 부위에 들어맞다는 것입니다.
그림 5-5번 효소 기질의 결합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A번 보면은 자물쇠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는 상보적 구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밑에 효소 분홍색 부위 그리고 위에 기질 부위가 있는데 이제 기질과 효소의 이렇게 모양이 잘 맞는 활성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잘 맞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에 활성 부위는 유연성이 결여된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의 유연성을 설명하기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유도적합 모형 학설에 따르면 자물쇠 열쇠 모형과는 달리 활성 부위가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질과 효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효소의 결합이 효소의 형태 변화를 유도하여 활성 부위 구조가 기질과 상호적인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됩니다. 이제 B번을 보면 유도적합 모델인데요. 결합 전에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는 서로 상보적인 구조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결합 후 기질에 대해 상보적인 구조의 모양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B번 그림처럼 효소와 기질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활성 부위에 따라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효소 반응,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구조가 상보적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효소의 전이 상태와 활성화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도적합 모형이 자물쇠 열쇠 모형보다 더 적합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와 전이 상태. 화학 반응 속도는 반응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돌하여 전이 상태를 형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응물들 사이의 충돌이 생성물을 형성하면 충돌하는 반응의 전자 배열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져야 하고 생성물이 갖고 있는 화학 결합과 원자들의 물리적 배열에 접근하는 데 요구되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이 상태란 화학 결합들이 결합하거나 형성되거나 또는 파괴되는 원자들이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림 5-6번 반응 에너지에 나오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전이 상태는 반응 좌표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반응에서 반응물 즉 기질의 에너지 바닥 상태로부터 전이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또는 활성화 장애물이라고도 하고요. 5-6번에 보는 것처럼 효소 촉매 반응은 비촉매 반응보다 활성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염기 촉매. 많은 효소 반응은 효소와 기질 사이의 양성자가 전이되는 산염기 촉매에 의해 일어납니다. 양성자 전이에 의해 촉매되는 전형적인 반응은 에스터와 알돌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카보닐기의 짝산은 중성 카보닐기보다 더 좋은 친전자체입니다. 일반 산염기 촉매 작용은 효소 반응 중에 물 분자 이외에 다른 분자들이 양성자 공유체 또는 수용체로 작용하는 반응입니다. 그림 5-7번 일반 산염기 촉매 반응이 나오는데요. A번처럼 촉매가 이제 케톤의 산소 원자에 양성자를 줄 경우에 전이 상태의 불안정한 산소 음이온을 환원시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이 반응은 촉매가 양성자를 주는 산작용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산촉매라고 하고요. 반응 후 촉매는 원래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산촉매 반응에서 본 동일한 케토N을 토토머화 반응 라고 하는데 토토화 반응은
토토머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염기 촉매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홀 전자를 갖는 B는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염기 촉매입니다. B번에 나오는 것처럼 촉매 B는 케톤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부분적으로 떼어내어 전이 상태 에너지를 낮추고 그 결과 반응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인의 아미노산 결사슬들이 양성자 첨가 상태에 따라 양성자 공여체 또는 수용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 5-5번은 일반 산염기 촉매로 작용하는 아미노산 결사슬들인데요. 이 화학군들은 양성자 전이가 일어나도록 활성 부인에 정확하게 자리 잡은 효소 반응 속도가 10의 2승에서 10의 5승 차수로 증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양성자 전이에 의해 촉매는 대부분의 효소뿐만 아니라 생화학 반응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온 촉매가 되겠습니다. 금속이온은 효소 촉매 반응을 다른 방법으로 촉진하는데, 즉 효소를 보조하거나 또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이온은 효소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효소를 형성할 수 있지만 촉매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촉매 반응에 금속이온을 필요로 하는 효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속 함유 효소는 단단히 결합된 금속이온, 즉 마그네슘, 망간, 구리, 철 2가, 3가, 그리고 아연, 니켈, 그리고 코발트, 그리고 몰리브데넘 같은 전이금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활성화 효소는 느슨하게 결합된 알칼리 금속 이온, 즉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이온은 효소 촉매 반응을 세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이온은 기질을 배위 공유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 결합으로 두 전자 모두 한 원자에 의해 적용되는 결합인데요. 배위 공유 결합으로 활성 부인에 위치시킨다. 그림 5-8번 효소 촉매 반응에서 금속이온의 역할을 보면요. A번이 효소와 결합한 마그네슘 이온이 배위 결합으로 활성 부인의 ATP의 자리매김을 돕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번 금속이온은 끊어지기 쉬운 결합을 극성화 또는 음전하를 띤 중간체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반응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B번 그림에 나와 있고, 에스터 가스분해 반응에서 금속이온이 산소 음이온의 음전하를 안정화시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속이온은 금속이온과 기질 사이의 가역적인 전자 전이를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중재합니다. 10번의 사이토크롬 C의 철 2가 원자가 전자를 사이토크롬 C로부터 사이토크롬 A로 전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유결합 촉매인데요. 공유결합 촉매는 기질 또는 기질의 일부분이 효소의 친핵성 기능군과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일어납니다. 효소 공유 촉매의 경우 한 기질의 일부분이 처음 효소에 전이된 다음 두 번째 기질로 전이됩니다. 이 과정은 반응이 활발한 전이 중간체를 만들고, 공유결합 촉매는 펩타이드 기질의 아마이드 또는 아미드 결합 절단을 촉매하는 키모트립신을 포함한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서 볼 수 있는데, 촉매 과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유결합 촉매를 사용하는 효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반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반응 좌표는 두 개의 전이 상태를 가지고, 그리고 공유결합 촉매는 흔히 친핵 촉매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촉매가 친핵제로서 친전자체를 추적하여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는 활성 부위에서 세린이 친핵 아미노산으로 작용하여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할 뿐만 아니라 이 그룹에 속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들의 3차 구조도 매우 유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는 활성 부위에 위치한 세린의 OH기와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의 카르복실기 사이에 에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세린 에스터 가수분해 효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촉매 메커니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촉매 3연체입니다. 이 3연체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위치하고 모든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 공통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키모트립신의 효소 촉매 메커니즘에 대해서 5-9번에 나와 있는데요. 5-9번은 키모트립신의 촉매 메커니즘입니다. 반응의 첫 단계에서 펩타이드 기질에 끊어지기 쉬운 결합이 세린 195의 산소 위치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키모트립신의 활성 부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 57 염기 촉매에 의해서 세린 OH 양성자 제거의 결과로 생긴 친핵 산소는 펩타이드의 카보닐 탄소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3연체형 중간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산 촉매로 작용하는 히스 57이 끊어지기 쉬운 펩타이드 결합에 질소의 양성자를 주면 3연체형 중간 물질은 분해가 되고 2단계는 펩타이드 결합의 절단과 함께 아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파티에시드 102는 수소 결합을 통해서 히스 57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반응을 촉진합니다. 2단계의 반응 생성물은 아실 효소 중간 물질입니다. 그 다음 물 분자가 활성 부위로 돌아오고, 물 분자는 양성자를 히스 57에 주고, OH기는 남아있는 기질의 카보닐기를 공격하여 두 번째 3연체 중간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3연체 중간물질에서 이제 다시 산촉매로 작용하는 히스 57은 양성자를 세린산소에 주어 중간물질을 분할시킵니다. 이에 새로운 탄소 말단을 C말단을 가진 원래 기질의 M말단부는 카르복실산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효소를 재생시킵니다. 그리고 그림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키모트립신의 촉매 메커니즘 보시고,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 영상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생체 내에 일어나는 촉매 반응에 있어서는 기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질에 의해서 생체 촉매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생성물은 효소 활성도, 즉 반응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즉 효소 농도와 기질 농도, 그리고 온도와 pH, 그리고 코팩터
저해제, 억제제라고 하는 이니비터, 그리고 자극제, 즉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인자를 통해서 효소의 활성도가 100%일 때 이 기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성물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소 활성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는 이 인자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러한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질의 농도와 효소의 농도를 통해서 이러한 곡선의 그래프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Vmax는 기질 농도를 점점 높여서 효소 반응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 속도를 말하게 되었고, 이 Km은 마이클 상수라고 해서 바로 최대 속도의 반절, 즉 2분의 1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기질 농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 기질의 농도는 일정한 효소량에 대해서 1차 반응과 0차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1차 반응은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생성물은 기질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비례하여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반응에 속하는 그러한 곡선이고,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효소의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는 구간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효소의 농도입니다. 효소의 농도는 이 반응 속도와 비례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에 있어서 효소는 열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60도나 또한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도 이상에서 효소의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효소의 반응 속도는 최적 온도까지 매 10도 상승에 따라 약 2배가 됩니다. 1도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를 남기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적 온도가 중요하겠죠? 바로 효소의 최적 온도, 적정한 온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일 빠른 반응 속도가 얻어지는 온도, 즉 37도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pH입니다.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냅니다. 효소에 있어서 최적 pH는 일정 조건 하에 효소가 최고의 활성을 보이며 보통을 pH 7.0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성을 띠는 pH 3.0에서 6.0에 띠는 펩신이나 ACP는 pH 4.9에서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염기성 효소에 있어서는 pH 10 이상의 효소인데, 바로 ALP나 콜린에스터라제 같은 경우에는 염길성일 때 반응이 잘 나타난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활성화 물질입니다. 액티베이터라고 하며 활성제라고 하는데요.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ALP는 마그네슘, ICD는 망간, 그리고 리파아제는 칼슘, LDH는 NAD, 아밀라아제는 크롤라이드, OTPT 경우에는 피리독산 5포스페이트가 활성제이고, CK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ATP를 통해서 활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소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활성화 물질을 통해서 촉진하는 것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인자, 코팩터입니다. 보인자라고도 하며 효소의 활성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무기물질 또는 유기의 저분자 화합물을 바로 보조인자라고 하는데요. 코팩터는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코팩터는 엔자임과 기질을 만나게 될 때 서로 모양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보조인자를 통해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형성할 때 서로 모양이 맞지 않을 때 이 코팩터가 모양을 맞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팩터가 특이하게 효소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이 기질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효소의 3차 구조 변화입니다. 코팩터가 효소에 작용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소의 3차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팩터는 효소 활성을 100%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인자인 것입니다.
코팩터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단백질로만 존재했던 이 아포 효소, 보효소인 코팩터가 결합한 것이 바로 홀로 엔자임입니다. 완전 효소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00%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아포 엔자임과 비단백질인 코팩터가 결합했더니 홀로 엔자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코팩터는 효소를 작용할 때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리되기 쉬운 이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활성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또는 유기의 저분자 물질을 말합니다. 무기 물질의 종류에는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등이 있는데 주로 금속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탈로 엔자임, 유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NAD나 NADPH 그리고 NADP 등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즉 보조인자 또는 조효소라고 하게 됩니다. 각 물질을 코팩터로 필요로 하는 효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가의 금속이온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크롬 옥시다제, 그리고 철도 사이토크롬 옥시다제와 페록시다제를 코팩터로 꼭 필요로 합니다. 칼륨은 피루베이트 키나아제, 마그네슘도 피루베이트 키나아제와 헥소 키나아제, 그리고 망간은 아르기나아제,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유레아제, 그리고 아연은 DNA 폴리머라아제나 RNA 폴리머제가 특히 임산부에서 코팩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에 있어서도 이러한 코팩터를 통해서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저해제입니다. 약자 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해제는 억제제라고도 하며 효소의 반응을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낮추거나 촉매작용을 중단되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의 반응에 있어서 효소는 기질과 효소가 만나서 기질효소 복합체를 이룹니다. 그때 생성물이 나오고 또 다른 효소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해제의 작용으로 인해 억제를 시키는데요. 효소와 기질이 만나는 부분에 효소와 이 저해제가 복합체를 이룸으로써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해제의 기능입니다. 다음은 저해제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해제는 크게 가역적 저해와 비가역적 저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가역적 저해는 어떠한 정반응과 역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저해를 말합니다. 세 가지의 저해 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마지막으로 반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저해 작용은 바로 KM과 Vmax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기질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KM과 Vmax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가역적 저해입니다. 효소 활성에 있어서는 억제제의 증가에 비가역적, 즉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감소가 됩니다. 즉 가역 반응과 반대 개념으로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로 인해서 이 활성화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역적 억제 중 경쟁적 저해입니다. 경쟁적 저해는 기량적 억제라고도 하며 이 기량적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을 말합니다. 기질 분자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어떤 물질들은 경쟁적인 방법으로 효소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반응 초기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해제와의 그 경쟁적 저해제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기질이 경쟁하기 때문에 KM과 Vmax는 KM은 커지고 Vmax는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경쟁적 저해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가 있으며 효소와 결합하는 기질과 또한 저해제를 동시에 넣어줬을 때 둘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에 있어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나오게 됩니다. 기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질과 효소의 복합체 형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생성물이 생성이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저해제가 더 많았을 경우에는
이 경쟁적 저해는 이 활성 부위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저해제가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생성물이 생성되지 않겠죠. 다음은 비경쟁적 저해입니다. 비기량적 억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결합을 해서 저해하는 것으로 기질과 상관이 없으며 저해제의 농도에 의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도 KM은 일정합니다. 기질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Vmax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저해받는다고도 하죠. 이것 또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쟁적 저해는 똑같이 효소와 기질, 또한 저해제의 작용으로서 생성물을 생성하는 조건과 또한 저해제가 이 활성화 부분을 막아서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비경쟁적 저해 같은 경우에는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저해제가 딱 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효소의 그 결합 부위가 변하게 됩니다. 3차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저해제에 의해 기질과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친화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생성물의 그 생성률이 저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경쟁적 저해입니다. 다음은 전에 봤던 저해제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적 저해의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저해제가 가하지 않았을 때 그 그래프는 이 기질의 양에 따라서 효소 활성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적 저해제를 가했을 때 바로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Vmax까지 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경쟁적 저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비경쟁적 저해에 있어서는 그 효소 활성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해제를 가했을 때 3차 구조 변화로 인해서 Vmax 자체가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반경쟁적 억제, 즉 무경쟁적 저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해제가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효소작용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유리형의 효소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기질 증가할 때 저해제가 결합할 수 있는 복합체가 더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경쟁적 저해의 일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도 KM도 감소되고 Vmax도 감소됩니다. KM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질이 증가할 때마다 복합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해제가 이 복합체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기질과 효소 복합체를 형성을 한 상태에서 저해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바로 효소의 그 결합 부위가 변화함으로 기질의 그 친화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화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Vmax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프 또한 보시게 되면 이 반경쟁적은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기질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계속 그 저해제가 가하기 때문에 Vmax 자체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저해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의 저해 반응, 경쟁적, 비경쟁적, 반경쟁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저해제에 있어서는 경쟁적일 때 기질 유사체로서 결합 부위는 효소 활성 부위입니다. 경쟁적 저해의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 KM은 상승하고 Vmax는 일정하다는 점, 그리고 비경쟁적은 기질 유사성은 없으되 효소의 활성 부위 외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ax만 감소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반경쟁적 저해 반응은 유리하는 효소와는 친화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효소와 기질 복합체에만 결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KM도 감소되고 Vmax도 감소된다는 점, 이 표만 정리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모든 효소의 수은 저해제로 작용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효소 측정 시 주의사항과 측정법의 종류를 볼 텐데요. 먼저 측정 시 주의점입니다. 혈장을 사용할 때 항응고제로 헤파린을 사용해라. 두 번째, 혈청은 체열 후에 1시간 이내에 분리한다. 세 번째, 용혈을 방지하며 체열을 한다.
OTPT, LDH, ACP, 아르기나아제 같은 경우에는 용혈이 검사에 미치기 때문에 용혈을 방지 후에 측정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검체는 저온 저장이 좋으나 일부 효소는 냉동 온도에서 불활성화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측정법의 종류인데요. 먼저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키네틱 방법이라고 해서 초를 재는 초속도 측정법으로서 UV법입니다. 이 방법은 1차 반응 시기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시간에 따른 흑강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매뉴얼법인 엔드포인트법입니다. 이 검사는 0차 반응기에 측정을 함으로써 최고 속도 반응기의 흑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맹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효소의 억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항생제, 약물, 살충제, 제초제, 독극물 등에 의한 작용 효과는 주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서 옵니다. 이처럼 효소의 활성을 간섭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화합물을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억제제는 여러 유형이 있고 그 작용의 양상에 따라 경쟁 억제, 비경쟁 억제, 무경쟁 억제, 비가역 억제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 경쟁 억제는 경쟁 억제제는 효소와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EI 복합체, 효소 억제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EI 복합체는 기질 S와 결합할 수 없고 따라서 E, S, I가 함께 존재할 때 E는 S와 결합하여 ES 또는 I와 결합하여 EI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는 I와 S를 동시에 결합하여 3성분 복합체인 EIS를 형성할 수 없고, 즉 I와 S의 결합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고요. EI의 형성은 S와 결합하는 E의 농도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낮추고, 그러나 이러한 억제는 기질의 농도를 단지 증가시켜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쟁 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 억제제가 I가 S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효소의 동일한 활성 부위에 가역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5-10번의 경쟁 억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 농도의 억제제 I의 존재 하에서 Km과 Vmax 값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V0분의 1을 S분의 1에 대해 라인 위버버크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Km 값은 경쟁 억제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지만 Vmax 값은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억제 반응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경쟁 억제의 대표적인 예가 말론산에 의한 숙신산 탈수소 효소의 억제입니다. 기질인 숙신산보다 그 메틸기 하나가 적은 말론산은 강력한 경쟁 억제제입니다. 다음은 비경쟁 억제입니다. 억제제의 억제 효과가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도 감소하지 않을 때 이러한 억제를 비경쟁 억제라고 합니다. 비경쟁 억제제는 E와 S 모두 결합하여 EI와 EIS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즉 I와 S는 서로 배타적이 아닙니다. 네, 여기 이제 그래프 보는 것처럼 이는 억제제와 기질이 효소의 다른 부위에 각각 따로 결합하고 구조적 유사성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농도의 억제제 I의 존재 하에서 V0분의 1, S분의 1에 대해 라인 위버버크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5-11번 비경쟁적 억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비경쟁 억제 반응에서 기울기와 Y축 절편은 변하지만 X축 절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max 값은 감소하지만
Km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억제제는 기질의 효소와의 결합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경쟁 억제의 흔한 형태는 철 3가 또는 알루미늄 3가 금속 이온이 아미노산 장기 등의 O와 또는 S와 약한 복합체를 형성하여 효소 반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알루미늄 3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 가수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 3가 이온은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비경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하는데요. 따라서 알루미늄 3가 이온은 자유효소 또는 효소 기질 복합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억제제가 E와 S를 다른 친화력으로 결합할 때 Vmax 값은 감소하고 Km 값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제 현상은 혼합 비경쟁 억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I가 ES보다 E에 대해 더 큰 친화력을 가지면 Km은 증가하고 I가 E보다 ES에 대해 큰 친화력을 가지면 Km은 감소하게 됩니다. 혼합 비경쟁 억제는 경쟁 억제와 무경쟁 억제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경쟁 억제인데요. 무경쟁 억제는 억제제가 자유효소와 결합하지 않고 효소 기질 복합체만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효소의 일부가 불활성화인 EIS 또는 ESI 복합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Vmax는 감소하고요. 억제제를 결합하는 것은 ES 복합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질을 첨가해도 Vmax는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경쟁 억제제는 또한 Km을 감소시키는데 그 이유는 ES와 ESI 형성에 대한 평형이 억제제와 결합하여 ESI 복합체를 형성하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농도의 무경쟁 억제제 I의 존재하에서 V0분의 1을 S분의 1에 대해 라인위버 버크 그래프를 그리면 5-12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I의 존재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것은 Km과 Vmax가 비례적으로 같은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억제는 다중기질 효소 반응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가역적 억제입니다. 비가역적 억제제는 E와 또는 ES를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Vmax를 감소시키고 이 억제제는 보통 E와 또는 ES와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책에 나와 있는 심화학습 내용인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HIV, 에이즈 바이러스죠. HIV 1 단백질 분해 요새 억제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 즉 HIV-1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역전사 효소와 삽입 효소 등을 표적 효소로 하는 일종의 맞춤형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적 효소들 중 중요한 효소의 하나인 HIV-1 단백질 분해 효소는 바이러스 생활사와 성숙한 감염 바이러스 입자의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촉매 작용을 억제하는 억제제 개발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의 기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억제제를 만들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에이즈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혹은 효소 같은 것들을 억제해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2번은 HIV-1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 사퀴나르비르와의 복합체가 그림에 나와 있고요. HIV-1 단백질 분해 효소가 억제제인 사퀴나비르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고, HIV-1 단백질 바이러스의 동종 이합체 구조가 수직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초록색 소단위와 붉은색 소단위 리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IV-1 단백질 분해 효소의 억제제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가역 억제제 효소 촉매 반응에 나오는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네, 요것도 책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역적 억제에서 비가역적 억제제 효소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 7번째 나타난 변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겉을 싸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이 전부인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기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유전자, 즉 RNA를 복제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와 결합해 자식 바이러스를 만든다.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킨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에는 기존에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2002년 사스 치료에도 효과를 본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진입하는 단계에 관여한다. 클로로퀸은 세포의 수용체를 막아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이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RNA를 복제하는 것을 막는 약물이 최근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렘데시비르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로 RNA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용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증식을 억제한다.
증식된 바이러스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잘라야 한다. 칼레트라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게 된다. 자, 다음은 효소의 조절입니다. 세포 내 효소들 대부분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효소와 상호작용하는 많은 분자들은 효소의 합성과 분해, 효소의 활성화와 불활성화 등의 조절 기능을 통해 대사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효소의 원만한 조절작용은 정상적인 생명활동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공유결합 변형, 다른 자리 입체성, 단백질 가수분해에 의한 활성화, 그리고 동질 효소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유결합 변형, 효소의 특정 아미노산 결사슬이 인산기, 메틸기, 아세틸기, ADP, 라이보실기 등 화학군의 공유결합으로 효소 구조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변형되어 촉매 활성이 변화되는 현상을 공유결합 변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유결합 변형은 가역적 반응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등의 장기 OH의 인산화와 탈인산화 반응입니다. 가수분해 가인산 분해 효소, 글리코겐으로부터 포도당 1인산 형태로 포도당 장기를 하나씩 제거하는 효소로서 글리코겐 분해 과정의 첫 단계 반응을 촉매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두 개의 동일한 이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단위의 특정 세린 장기는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인산화되어 최대의 활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는 ATP로부터 인산기를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의 세린, OH기에 각각 전이하고, 또 다른 효소인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 가수분해 효소는 가수분해를 통해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로부터 인산기를 제거합니다.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의 활성은 주로 공유결합 변형에 의해 조절되지만, 부분적으로 호르몬과 다른 자리 업체성 등에 의해서도 입체성 등에 의해서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절단에 의한 활성화, 어떤 효소들은 처음에는 불활성화형으로 합성되지만 공유결합 변형을 거쳐서 온전한 효소 활성을 얻게 됩니다. 불활성화 단백질 전구체인 효소원은 한 개 또는 소수의 특정 펩타이드 결합에서 끊어져서 활성화형의 효소를 생산합니다. 단백질 분해 절단은 공유결합 형태의 한 형태가 아니고, 그 과정은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여러 중요한 생물학적 반응이 단백질 분해 절단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즉 히모트립신, 펩신, 카르복시 말단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들이 이 분해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이 되고요. 5-13번 그림에 보면 샘창자에서 이자효소 성구체들의 활성화 반응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장내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인 엔테로펩타이드아제가 트립신으로 촉매함으로써 모든 단백질 분해 절단 반응을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립신은 트립시노겐, 그리고 프로엘라스티다제, 그리고 프로카르복시말단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 등의 펩타이드 결합의 절단을 촉매를 하고요. 그리고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절단 반응을 통해서 이자의 효소 성구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5-14는 단백질 분해 절단 반응에 의한
키모트립시노겐의 활성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효소 성구체인 키모트립시노겐이 단백질 분해 절단 반응에 의해 활성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응 첫 단계인 키모트립시노겐은 아르지닌 15, 아이루신 16, 아이소루신 16 펩타이드 결합이 트립신에 의해 가수분해되고 그 결과 형성된 파이키모트립신 두 단계의 자체 활성화 반응을 통해서 세린 14, 아르지닌 15, 그리고 스레오닌 147, 그리고 아스파라진 148 다이펩타이드를 절단하여 온전히 활성화된 알파 키모트립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동질 효소에 의한 조절. 어떤 대사 반응은 효소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은 다르지만 같은 효소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즉 동질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를 동질 효소에 의한 조절이라 합니다. 동질 효소들은 다른 유전자, 다른 KM, 다른 조절 분자, 다른 조효소, 세포 내 분포의 차이 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동질 효소는 피르부산, 젖산의 가육 반응을 촉진하는 젖산 탈수소 효소로서 두 개의 소단위인 M과 H로 구성된 사합체 단백질입니다. H 동질 효소는 심장근, 그리고 M 동질 효소는 골격근에서 각각 높게 발현됩니다. 심장에 존재하는 H4 동질 효소는 M4 동질 효소보다 기질 피르부산에 대해 더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피르부산은 H4를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로 억제하지만 M4를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표 5-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LDH 동질 효소의 구조와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효소들은 촉매 성질은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 속도 방정식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효소들도 있습니다. 이 효소들의 특징은 대사 경로, 특히 생합성 반응의 첫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이고 전통적인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 속도의 양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 단백질 또는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절 효소의 활성은 대사 억제제와 활성제에 대해 민감하고 2. 조절 인자 또는 효과 인자는 조절 효소의 기질 또는 생성물과 그 구조가 유사하지 않으며 촉매 부위 및 다른 조절 부위와 비공유 결합으로 결합합니다. 두 번째, 약간의 조절 인자들은 기질에 대한 조절 효소의 K한 값을 변화시키고 다른 조절 인자들은 Vmax 값을 변화시키지만 조절 효소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 번째, 가끔 조절 효소는 조절 성질의 손실 또는 장애로 인해 인비트로에서 부분적으로 변성화될 수 있지만 촉매 활성의 손실은 없는데 이러한 현상을 감도 상실이라 합니다. 이는 촉매 반응과 조절 반응이 조절 효소상의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절 효소를 S에 대해 V0 그래프를 그려보면 쌍곡선이 아닌 시그모이드 곡선을 나타냅니다. 시그모이드 곡선은 기질의 협동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조절 효소상의 여러 개의 결합 부위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그림 5-15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의 협동성 결합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에서 기질 S의 협동적 결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성제의 첨가는 시그모이드 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Km 값을 낮추는 한편 억제제의 첨가는 시그모이드 곡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Km 값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들은 비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보다 크기가 더 크고 촉매 성질이 더 복잡합니다. 또한 2개, 4개 또는 이상의 소단위들로 구성된 4차 구조의 소중합체입니다. 동일한 소단위들을 가진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에서 하나의 기질이 한 소단위의 촉매 반응에 결합하게 되면 형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인접한 소단위 구조에 전달되어 두 번째 기질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결합을 증가시키는 효소 효과를 양성 동종 리간드 협동성이라 하고, 반대로 결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음성 동종 리간드 협동성이라 합니다. 동종 리간드 협동성은 기질이 억제제 또는 활성제가 없는 상태에서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산소 분자와 헤모글로빈의 결합, 그리고 아스파르트산 카바모일기 전달 효소가 억제제 CTP와 활성제 ATP가 없는 상태에서 기질 아스파르트산과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단위들로 구성된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경우 기질은 한 소단위의 촉매 부위에 결합하고 효소 인자는 다른 소단위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효과 인자가 기질의 촉매 부위와의 결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이처럼 기질과 효과 인자가 다른 종류의 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를 이종 라이간드 협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의 리간드와의 결합 협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형이 제안이 되었는데, 하나는 1965년 모노, 와이먼, 그리고 샹제가 제안한 협동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1966년 코시랜드가 제안한 순차적 모형입니다. 협동 모형은 화학 평형의 질량작용 원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효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경직 T와 이연 R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림 5-16번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학설에 따르면 효소는 RR 또는 TT 형태로 존재하지만 잡종형 R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과 T 사이의 전이는 동시에 일어나고 상호 교환의 가역적 반응은 협동적입니다. R 상태의 효소는 기질 S와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하지만 T 상태의 효소는 친화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질이 없는 상태에서 두 상태의 평형은 T 쪽으로 기울지만, 만약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평형은 R 상태로 이동하고, 그리고 양성 효과 인자는 R 상태의 효소와 우선적으로 결합하여 R 상태의 형성과 안정화를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순차적 모양은 리간드의 결합이 소단위의 3차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학설이고, B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질 S가 T 상태의 소단위로 결합할 때 그 소단위만이 R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인접한 소단위에 전파되어서 두 번째 기질 S가 두 번째 소단위에 더 잘 결합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러한 파급 효과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협동 모형과 달리 순차적 모형은 R과 T 사이의 초기 평형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고 RT 같은 잡종 이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 모형만이 음성 협동성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대장균의 아스파르트산 카바모일기 전달 효소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대해 잠깐 보면요. ATCase는 피리미딘, 뉴클레오타이드인, 사이티딘 3인산 또는 시티딘 3인산 이렇게 합성 경로의 첫 개입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로서 카바모일 인산과 아스파르트산으로부터 카바모일 아스파르트산 합성을 촉매를 합니다. 5-17번 CTP 합성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스파르트산의 친핵성 아미노기가 카바모일 인산의 카보닐기의 탄소 원자에 친핵 공격해서 카바모일 아스파르트산을 만들고요. 최종 생성물인 CTP는 ATCase 활성을 되먹임 억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CTP와 ATP 모두 기질 아스파르트산의 결합에 영향을 주고요. ATCase 반응에서 아스파르트산 대 반응 속도 V0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그모이드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림 5-18 대장균 ATCase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그림에 나와 있고요. CTP는 곡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아스파르트산에 대한 Kn 값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효소의 Vmax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TP는 경쟁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ATP는 곡선을 쌍곡선 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Kn 값을 감소시키고 ATP에 의한 ATCase 활성을 대사 측면에서 보면 ATP가 핵산 생합성을 위한 퓨린과 피리미딘 뉴클레오타이드의 합성률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효소 기술의 이용입니다. 효소는 의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 효소 진단법,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효소 치료법 이렇게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 진단법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효소 농도 측정은 질병의 존재 유무와 심각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효소 활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추출된 효소의 활성을 직접 측정을 합니다. 정제된 효소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사물질을 측정할 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편의성과 정확도를 위해 진단용 효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측정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표본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효소 진단법 있고 두 번째로 심근경색. 심근경색 증상은 가슴 왼쪽에 통증이 오는 것으로 시작되어 목 왼쪽 어깨와 팔로 번지면서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크레아틴 인산화 효소와 젖산 탈수소 효소 LDH를 측정을 하는데 각 효소의 활성은 손상된 심장 근육 세포로부터 방출과 심장 근육 세포로부터의 방출과 혈액으로부터의 소멸 속도를 살펴보는데 시간에 따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5-19번이 심근경색 후 나타내는 혈청, 심장요소 활성 변화인데요. 특히 CK와 LDH 두 효소의 혈액 수준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느 효소도 치료기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CK는 심근경색 발생 중 측정화된 첫 효소이고 CK의 혈청 농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며칠 후에는 임상적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가하는 혈청 LDH는 심장 손상의 후기 단계를 감시하는 효소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효소의 활성을 감시하는 것은 또한 오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심장근에는 CK2와 CK3를 갖고 있으며 MB 동질 효소만이 오로지 심장근 안에 존재를 합니다. 혈액 속의 이 효소의 농도는 심근경색 후에 하루 내에 최고조에 이르는데 다른 조직에도 존재하는 CK3와 CK3는 CK2 증가 후 하루 만에 최고치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5-20번이 심근경색 후에 혈청 크레아틴 인산 효소의 활성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LDH는 심장 유형과 근육 유형으로 된 사합체이고 LDH는 5개의 다른 동질 효소가 있습니다. LDH 1, 2, 3, 4 이렇게 이제 5까지 있고 LDH 1과 2는 심장근과 적혈구에서만 발견되고 LDH5는 간과 골격근 모두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5-21번 LDH 정기영동 양상을 보면 A는 이제 정상인의 LDH 동질 효소, B번은 심근경색 환자의 LDH 동질 효소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상인과 심근경색 환자의 LDH 동질 효소의 정기영동상에 나타난 이동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임상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표 5-7번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임상용 진단에 사용하는 효소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효소 치료법은 효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소를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효소가 체내에서 빠른 속도로 불활성화되거나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적 이용인데요. 효소의 독특한 성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대사 반응의 촉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응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소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고도의 촉매 능력과 활성, 부작용이 없는 촉매 효율성 등이 있는 식품 가공, 양조성, 낙농업, 의류업, 제약, 화학공업 등의 광범위하게 응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효소를 이용하는 효소공학 범위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번 산업에 응용되고 있는 효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산업에서도 효소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생명 유지의 핵심 성분인데요. 하지만 특정 효소는 지나치게 많이 활성화되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효소의 활성과 억제를 분석하면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효소 활성화를 측정해 약물 후보 물질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신약 개발 전 약물 후보 물질 선별 단계에서 효소 활성의 억제 여부 판별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산화 효소의 경우 과다 활성화되면 암이나 백혈병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등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효소 활성 여부는 형광물질을 기반으로 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형광물질 자체의 화학적 영향 등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형광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효소 활성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효소 활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분자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효소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13,700여 가지 후보물질 가운데 시험을 통해 7가지가 효소의 활성을 50% 이상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은 효소 활성을 측정해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존 분석법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잘못된 후보물질을 선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형광을 사용하여서 스크린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확성하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확하고 속도가 빠른 신개념의 신약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다양한 물질 가운데 사용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을 정확하고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이번 연구는 분석화학 분야 국제저널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체내에 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나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세포는 화학 반응을 해야 하는데 효소는 화학 반응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없으면 체내에 영양소나 비타민이 아무리 풍부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장내의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소화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전체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들 가운데 소화 기능 장애나 활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잘못된 식습관도 효소 부족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는 효소가 풍부하지만 가공 가열한 식품에는 효소가 파괴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효소를 보충하려면 효소 함량이 높은 생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다만 효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현미나 보리, 율무와 같은 곡물 발효 효소가 많이 함유된 효소 제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전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했던 국내 연구팀이 이번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찾았습니다. 단백질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 단백질과 결합한 뒤에 감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떤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단백질 109개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결합 과정을 살폈더니 단백질 17개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단백질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이러스 증식을 돕는 단백질 8개도 발견했습니다. 세포 내 단백질들하고 이제 결합을 하고 그 과정이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100여 개의 단백질들을 찾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단백질들이 그 바이러스를 도와주거나 혹은 방어하는 데 이용되거나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면 치료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백질들이 얼마나 결합을 잘 하는지 그 결합 강도의 순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연구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RNA 전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과학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다음에 읽을 거리에 RNA 효소 라이보자임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요약과 연습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영상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